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공수처는 1차 소환 요구엔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탄절인 25일 출석하라고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닷새째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과 안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박선원 의원 연결해서 수사 관련 쟁점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25일 성탄절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2차 출석 요구엔 응할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버티기, 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여전히 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안 된 것 같고요. 변호인단 구성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부터 시간을 좀 끌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수사기관 간 수사권, 기소권 혼선이 좀 아직도 여전히 있어서 시간을 끌어도 손해볼 게 없다. 이후 법률적 대응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 같은 분이 대리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 내란 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발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방식.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도 만약에 불응한다면 공수처에서는 강제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라 그러셨는데, 네. 만약에 이게 시간을 끌었을 때 실익이 있나요? 어떤 그 이해득실이 있나요? 일단은 그 법리적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그렇고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그렇고, 저는 이게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그 탄핵도 기각이 가능하고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지체를 하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성의 문제도 있고 시간 절차의 문제도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여론이 바뀌면 또 헌법재판소 또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기대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 거죠.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윤 대통령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고, 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군 관계자나 이 경찰 수뇌부들 지금 구속된 분들의 발언하고 좀 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 응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지난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일종의 교훈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인 탄핵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엔 사법적인 단계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에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탄핵 여론이 지금보다도 물론 사안의 경중은 지금이 훨씬 더 위중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여론만 놓고 보면 그때는 탄핵이라는 게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들불처럼 번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속절없이 탄핵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다라는 판단을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호락호락 내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 석동현 변호사도 어제 그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도 그런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객관적인 정황상으로 본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약에 체포영장 아니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게 발부될 가능성이 큰데 청구되면 그런 부분들을 모르지 않는 상태지만 그래도 여론을 조금 더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그 논리를 통해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도 체포의 채자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이거죠. 자, 조기현 변호사님.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하고 내란 아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방첩사령관 뭐 관련돼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사실 해제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직접 통화가 있었다는 진술 한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12월 3일, 4일 새벽에 국회의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 병력 그 과정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과 직접 통화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복수의 증언 정황을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사실관계를 뒤엎을 만한 어떤 다른 어떤 증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법적 대응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법적 대응의 한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핵 재판도 그렇고 형사 수사를 통한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고 이걸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돌기를 바라고 그 지지층들 결집을 통해서 지연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라든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든 수사기관이든 여러 가지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일종의 망상의 연장 같은데 그런 생각의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실제 법률적 대리인이 아직도 선임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직위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사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찰 출석 공수처 출석도 안 하고 탄핵 심판 절차도 지연시키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여론전을 당분간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 발언을 내란 선전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제 변호사시니까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어떤 주장한 것도 이렇게 법적 조치 대상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아니죠. 근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선임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변호인단 구성하고 있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 구성하고 있다고 본인 입장을 밝혔으니까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죠. 뭐 그걸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할 것처럼 하면서 이제 뭐 내란이 아닌 소란이었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12월 3일 행위의 정당성을 지금 계속 설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향후에 어떤 이 군대를 동원한 추가적인 내란을 도모하고 선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2월 3일 내란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 90조에 있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법 해석이 요건상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지금 뭐 내용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어쨌든 그 주변에 있으면 공범이 되는 내란 네. 공범이 되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공범들이 뭐 그 네. 발언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계엄 해제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뭐 그런 약간 그거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뭐 그런 면들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근처에 있으면 자칫 공범이 되는 네. 장관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위선, 독선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독선이라는 게 자기네들만 선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고 집에서 TV 보고 심정적으로 계엄 해제돼야 되는데 이렇게 응원했던 모든 사람은 내란 공범죄입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피하 구분을 확실히 해갖고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은 뭐 악마화시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통해서 내란 선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법상식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내란 선전으로 법원에 그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한다면 그게 법적인 구속력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뭐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뭐 내란 공범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동료 의원들에게 당시에 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죠. 짧게 조기현 변호사님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예. 정치적으로 뭐 내란 공범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한 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만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계엄 해제 결의를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움직임이 있었고 추경호 의원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동조하거나 사전에 계엄 해제 결의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방해하려는데 알고 있었고 관여가 됐다고 하면 그 내란죄 3호 부하수행 그러니까 방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일견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범 아니냐 이런 주장 약간 정치적 주장을 섞어서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지난 월요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습니다. 닷새째 이제 전달되지 않고 있고 이제 받지 않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헌재 측은 오늘 안으로 윤 대통령 측이 송달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응 방안 논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입장 밝힐 예정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송달 간주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뭐 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 왜냐하면 일반 온갖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니까. 그렇죠. 일반 사법 절차에서는 이 그 법원 재판 절차의 송달은 이렇게 지금 뭐 주소로 가면 폐문부자면 다시 보내고 특별 송달 해가지고 주소지를 찾아가거나 야간에 가거나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걸치는 송달 절차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에 항상 그 준용 규정이 명확히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송달 받아야 될 게 이제 준비 절차 안내하고 뭐 이 소추 의결서일 텐데 그 내용 다 알 거고 그러면 송달 됐다고 봐도
향후 절차 진행이라든가 답변서 작성이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예정하고 있던 답변서 제출 기한이 24일인가로 돼 있고 27일 준비기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속 재판의 원칙을 강하게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원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정광지 대변인. 예. 이른바 이제 지연 작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대통령 또 측이 법적 절차를 사실상 미루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오랫동안 자신 커리어의 뭐 99%를 검찰에서 소화했던 거잖아요. 검찰총장을 지냈었고 또 지난 대선 당시에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주장했었습니다. 또 법의 지배, 이른바 뭐 법치보다도 더 큰 명제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 왔었던 만큼 저는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서 자신이 뭐 정말로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비판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속구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이 여론 재판의 성격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성격을. 그런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검찰이 불법 수사로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냈어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구속 이후 수사에는 이제 응하지 않으면서 옥중 입장문을 왜 계속 낼까요?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뭐 이미 드러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네. 김용현 전 장관은 명목상 내란 우두머리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주요 인물 종사자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에 준하는 정도의 내란죄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부인한다고 해도 밑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들의 진술이 다 나와 있고 또 그 예하 부대장들 출동하고 관여했던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법리적으로 다퉈도 사실은 뭐 무죄를 받거나 하기가 힘들다는 건 본인이 분명히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도 지금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내란 아니다. 저 합헌적인 뭐 비상계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에 대통령과 향후 법적 어떤 대응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에는 전혀 협조 안 하면서 이후의 어떤 국면의 전환 이런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 나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했고요. 자, 이게 최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검찰이 국수본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이거는 뭐 필요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혐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중요한 수사의 중요한 두 주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충돌을 한 충돌하고 건데.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초기에 수사권을 놓고 경쟁적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건 뭐 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주요 군간부들은 검찰에서 신원을 다 확보한 상태인데 왜 굳이 지금 뭐 사실은 국가수사본부 단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두 국가기관이 수사를 협조하는 거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수사 협조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 강제 수사로 나서는 것은 사실 기관 간 향후의 어떤 이것을 염두에 둔 기선잡기 무리한 포석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에 좋지도 않고 이렇게 수사기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연
그 결과로 나오는 어떤 수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고 법적인 하자 없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경찰도 역시 국가수사본부도 검찰이 뭐 이 그다음에 안가 모임이라든가 거기에서 뭐 검찰 관련해서 선관위에 뭐 검찰이 올 거다라고 했다는 진술도 있고 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충돌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혐의 사실이 뭐 확실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검찰이 다소 무리하게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예. 이제 검경 갈등이 참 극심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수사 주체 두고 막 많이 뭐 다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뭐만 하면은 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쌍심지를 키고 반발하는 것 같아요. 잘 수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검찰은 사실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뭐 수사본부장을 참고인 조사한 것은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인가요? 거기 인력을 동원한 체포조 동원이요. 체포조 동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공권력을 굉장히 믿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공권력을 갖고 검찰이 행사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협조해야 할 부분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갈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게 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상설특검법안과 일반특검법안 모두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물론 절차는 좀 늦어지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뭐 상설특검이 됐든 일반특검이 됐든 특검이 마지막 키를 쥐고 기소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거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것은 일정 정도의 소음이지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거대한 반격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뭐 당초의 예정에는 그냥 간단한 상견례인 줄 알았는데 공개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소추인단 면면이 다 인사말도 하고 했는데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게 통상적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단순히 절차 지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고는 입장을 보면 절차에 응해서 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넘는 어떤 정치 행위로 지금 탄핵 전판 절차를 임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전판 절차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 외적으로 다른 어떤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은 법적 준비를 하면서 이 탄핵 절차에서 반드시 파면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의무인데 네. 그만큼 이상을 뭐 신중하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렇게 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만든 자리였다고 봅니다. 네. 요거는 짧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이제 거듭 밝히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진다는 거는 탄핵 심판 일정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까? 통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요. 그때도 절차 지연 엄청 시도했는데요. 한 번 정도는 기다려줬더라고요. 근데 아마 계속 이게 의도적 절차 지연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개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 경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같은 6개 쟁점 법안 제2호권 행사를 했어요. 정작 관심은 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여기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자, 또 전망 질문이네요. 한 대행이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글쎄요.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한다 입장인데 네. 이것도 역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 검토하겠다는 건지가 아니라 일단 최대한,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유를 붙여서 거부권 행사 기한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한까지 다 하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당장 공포해야 될 문제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번 표결 때, 재표결 때 지난 특검 폐기된 특검법 2표가 부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고 보고,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상설 특검법의 특검 임명 추천 절차도 진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추천해달라는 요구안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지연하고 있거든요. 6일째. 그러면 이 수사 절차,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혼선도 있지만 나중에 기소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개시해서 수사는 해야 되는데 결국에 기소할 때는 특검이 받아가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받아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야 향후에 어떤 기소하고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그 절차를 다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한덕수 총리가 권한밖에 지금 일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6개 법안 제2 요구 자체도 사실은 권한대행에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지만, 지금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는 대의 이 차원에서 뭐 탄핵 거론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이 부분 거부권 행사는 더욱더 심각하게 볼 것이다. 예.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걸 좀 암시하셨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 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 역할을 지금 맡으셨다면은 끼었다는 표현을 쓰나요? 양쪽의 여야 사이에 좀 힘들긴 하겠어요. 어떤 그렇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당은 처음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곡권리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네. 사실 지금 그 탄핵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일반 특검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 표결할 때 우리 당에서 또 이탈표가 나왔었어요. 저 소신표로 바꾸겠습니다. 소신표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됐을 때 그럼 또 우리 한번 당이 또 분열의 위기에 몰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또 내란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이 사람들 색출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또 한번 당이 분열될 큰 텐데, 내용에 빠지고 저는 네. 차라리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서 우리 당에 좀 부담을 덜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에 과연 실익이 지금 네, 상황에서 실익이 있느냐. 네. 여기가 가장 초미의 전선이면 그렇죠. 또 한 번 하겠지만 지금의 더 큰 덩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당만 분열되고 그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했습니다. 자, 일단 뭐 23일, 24일 인사청문회 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거 일정대로 갈 거예요, 그냥. 예. 자,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임명 안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청도 지금 참여 아직 하는 걸로 안 돼 있잖아요. 예. 자, 재판관 임명 그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한 한덕수 총리 입장을. 질문만. 예. 어쨌든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이 법률안을 특검법안을 공포하거나 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뭐 절차대로 진행할 거고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네.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 안 할 명분도 헌법상의 뭐 거부할 명분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요. 국민들 걱정, 불안,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즉 한덕수 총리는 좀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자꾸 이 그 가운데 끼어서 적당히 양측을 맞춰주는 제스처로 시간 끌면서 그리고 뭐 기한 다 지켜서 그때 네. 뭐 결정하고 지금 그럴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짧게 아니,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그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면 네.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말 그동안 50년 넘게 관료로서 베테랑 관료로서 생활해왔잖아요. 좋은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이미 곳곳으로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정체는 모두 31km 구간으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와 이후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 사이 정체가 특히 심한데요. 천안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북천안부터 1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에서 송내 사이로 14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고요. 더 가서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양재에서 용인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으로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정체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사정 좀 볼게요. 비대위원장을 누굴 선정하냐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 꾸려야 하는 국민의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투톱으로 가냐 원톱으로 가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3선 의원 모임을 했던 김석기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방법과 우리 내부의 현역 의원님, 다선 의원님 중에서 정하는 방법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당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원톱으로 가는 게 맞느냐 투톱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논의에서는 혼자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앞으로 이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업무 과부하 얘기했지만 또 권성동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실 친윤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두 가지를 다 맞는 것도 아마 좀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안정되게, 이게 말은 아주 좋습니다. 안정되게 혼란을 헤쳐나가면서 쇄신의 면모까지 보일 수 있는 인사. 그래야지 국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다는 이제 어쨌든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게 노래 제목 같은. 일종의 네모난 동그라미 아니면 뜨거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 같아서 우리 당이 진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거의 이제 일주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그럼 자 선수별로 한번 의견을 다 모아보자라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분위기는 당 외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모셔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말 당이 어려운 시기인데 당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단기간에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당 밖에 있는 분들을 모셔온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학습 효과가 원내 의원들에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 5선 의원 가운데 뽑아보자라고 해서 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대행으로서 한 분을 선정해서 네. 전국 상임위 열어서 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권영세 의원이 가장 그런 모델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영세 혹은 나경원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네. 당내 분위기는. 근데 권영세 의원의 최대 뭐 지금의 그 약간의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초대 내각에서 통일부 장관 했었고 친윤색채가 지나치게 강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의 당내 역학구도에서 본다면 친윤색채 아닌 중진 의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시죠. 제가 권영세 의원이 제일 가까울 것 같다고. 자, 그렇다면 될지. 김재섭 의원 이름이 잠시 거론되기도 했는데 그 가능성은 낮다고 그 보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아진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도 낮아진 것 같다. 네, 낮다. 네. 김재섭 의원도 본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소모될 수도 있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선뜻 이 자리를 맡기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지금 비대위원장 독이 된 성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독이 된 성배는 노련한 사람이 잘 가려서 마실 수 있지 그 초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남의 당 얘기지만 이렇게 꼭 저 당을 꼭 비판한다는 의미보다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잘 이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떠오르는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내 통합이 중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대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 비상겸 사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대통령 탄핵 위기에 가 있고. 근데 이게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당장의 대응만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이러면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차분하게 당 내부 통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딱히 뭐 지금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 정신없는 내부 분위기가 수습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분 또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 신뢰나 공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마땅치가 않아 보여요. 누가 지금 나오시는 분 누가 나와도 지금 분위기를 좀 확 틀어잡고 지금 뭐 탄핵 뭐 대통령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도 입장도 지금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를 확 쥐면서도 당내 통합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지금 후보로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당에 없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난제인 것 같은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사람도 그렇고 이 그 보수 세력 보수에 자처하는 대표 정당으로서의 실력도 그렇고 키워보지 못하고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외부에서 모셔다가 대통령 만들고 한동훈 대표 또 모셔왔고 또 대표 만들고 이 과정이 바로 2월 12월 3일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편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밑바닥에서부터 고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그냥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요 대목에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광희 대변인. 지금 뭐
탄핵 찬성 입장 밝힌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아직도 좀 압박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건가? 아, 그렇죠. 전국 정당과 수도권 정당을 이제 지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아쉽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도 점심에 기자분들과 점심 먹는데 네. 이런 목격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찬성표를 그 실명으로 던졌다라고 한 분들은 이 옷깃을 세우고 의총장이든 뭐 의원회관이든 이렇게 도망치듯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쓰럽더라라는 얘기를 기자분들이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들과 눈이 안 마주치라고. 네. 그러니까 아 우리 당이 옷깃을 세우고. 네 옷깃을 네. 이렇게 세우고 다닌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게 민주적 정당이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그 민주당을 얘기할 때 가장 비판하는 대목이. 가장 비판한 게 일극체제 만들고 아버지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소리 듣는 정당이다라고 한 반면에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물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립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당내의 민주적 질서가 확립돼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초재선 의원들은 중진 네. 의원분들은 의정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덜 하겠지만 본인들의 소신을 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당내 문화를 이렇게 억압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한 바 있고 우원식 의장도 여야정 협의체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드디어 협치가 되는 겁니까? 예, 뭐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근데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합치된 의견으로 필요한 조치를 같이 강구할 수 있을까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자리에 같이 앉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좀 뭐 당리 당략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싹 걷어내고 네. 지금 당장 우리 정부나 국회가 필요한 것 의제를 좀 좁혀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를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네. 여튼 정광재 대변인도 이건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세요. 저도 약간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 여야정 협의체가 예. 국정 운영 협의체라고 이제 민주당이 제시했을 때는 예, 제안했을 때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미리 대권 연습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고 엄연한 여당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각인시킨다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정말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고요.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한 거 그 한덕수 총리가 이거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재의를 요구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정말 민주당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정권 잡은 듯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정치를 정말 복원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 말씀하셨고, 자,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현재 어느 정당 지지한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24%, 민주당 48%.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더블 스코어. 정광재 대변인, 이 의미는 뭘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네. 11월 4주 네.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이 화요일 날 있었잖아요. 예. 그 전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네. 지금 48대 24%까지 벌어진 게 불과 우리 정당의 네. 이 붕괴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엄 선포 이후 또 탄핵 표결 찬반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우리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상대 정당 지지율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민심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빠르구나. 사실 민심은 지금 SNS나 뭐 이 여러 이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민심의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졌거든요. 네네. 정말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야 정당으로서 이 존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다만 2016년 탄핵 전국 때만큼 여당 지지도 낙폭이 크지 않다는 게 또 한국 갤럽의 설명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도 보면 2016년 그때 국정농단 사태 딱 발생하고 네. 마구 떨어지기 시작해서 10%대 12%뭐 그렇게 떨어졌었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 그 정도 계속 유지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버티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 이 비상계엄이라든가 내란 사태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이걸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4% 정도의 하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고 또 네. 이후 이어지는 선거에서도 괜찮다. 오히려 이런 지지층을 배신하는 것이 완전한 보수의 개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24%가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걱정하는 분들의 여론도 있긴 있지만 이게 온전한 국민의힘 지지율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 전체의 어떤 여론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에 이른바 햄버거집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이 일부 드러난 바 있는데 그런데 계엄 당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전현직 군인들을 만났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정광재 대변인님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이후 네. 가장 놀라운 사실이 예비역 군인이 계엄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했다는 거였습니다. 예, 예. 뭐 계엄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걸 첫순위로 친다면 계엄 과정에서 어떻게 불명예 전역했던 예비역 장성이 네. 마치 명령하는 듯한 그 태도를 보이면서 현역 군인들을 뭐 작전에 동원할 수 있었는지 우리 군의 현실이 2024년에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정말 개탄스러웠거든요. 네. 1993년에 YS가 집권하자마자 제2의 그 군사 반란은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군내 사조직 다 정리했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인사권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식의 명령 하달 체계가 이 구축돼 있다는 게 우리 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군 내에 이런 문화가 정말로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상원 씨의 이번에 비상계엄 관여 혐의가 매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또 안산 지역에서 이 점집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때 불명예 제대하고 뭐 모 씨와 동업해가지고 했다고 하고 보살로 불렸다고 하고. 근데 이런 분이 사실 김영현 전 장관급의 어떤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이번 비상계엄인데 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험한 거였는지 12월 4일 새벽에 해제 결의가 안 됐다면 벌어졌을 일은 지금 우리가 드러나서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상원 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히 철저하게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뭐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재판 절차 조금 뭐 지연한다 이런 얘기들을 앞에 많이 했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항소심 중형 선고 이제 거론하면서 기피 신청 남발로 이재명 대표 재판만 멈춰섰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남은 건 이화영 공범 이재명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재판 어차피 다 진행되고요. 그 해당 재판부가 뭐 기각사유에 해당 안 되고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일단 받아들여서 다른 합의부에서 판단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고의적인 지연 아니고요. 그 나경원 의원 등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 자꾸 이재명 대표 재판 거론하는 것이 이 위기 돌파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2년 7개월 내내 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사법부가 알아서 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 일정대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판 지역 얘기 안 하셔도 소송 지휘권 잘 활용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냥 국민의힘 스스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할지 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대변인,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만 죄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보수 언론 매체의 그 제목 칼럼 제목이 네.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오늘도 제깍제깍 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이른 새벽 혜준이가 연탄불을 갈기 위해 일어납니다. 아직도 연탄을 떼는 이 낡은 집에서 혜준이와 여동생,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요. 혜준이가 2살 무렵 할아버지에게 어린 남매를 맡긴 채 집을 나가버린 엄마. 없는 살림에도 할아버지는 늘 사랑으로 손주들을 보살폈습니다. 서툰 요리지만 아이들 끼니 한번 거른 적 없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온 할아버지. 하지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고는 겨울이 되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탄가스에 노출된 허름한 방과 찬물만 나오는 낡은 욕실. 따뜻한 외투 한 벌 사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필요한 혜준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온기 어린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늦은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로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붕괴에 대비해 미리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기 서해안과 제주 등의 눈이 시작돼 늦은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하고도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도 많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경기 또 강원도, 전남 서해안, 경북 지역 모두 1에서 5cm 정도, 그 밖에 중부 3에서 10cm, 전북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도 역시 최대 10cm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로는 최대 15에서 30cm 안팎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낮이 되면 중부와
남부와 경성권은 맑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모레는 영하 7도로 뚝 떨어지고요. 모레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3도로 뚝 떨어집니다. 내일부터 대부분 지역 바람도 강해지고 대부분 해상 최대 4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고 총리실 역시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협의체 가동이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3% 내린 2404.15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2.35% 내린 668.31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어제보다 50전 내린 1,451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엄청난 미국의 대유럽연합 무역 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 1시간 14분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9분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2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이 57.7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송인 김어준 씨는 국회에 출석해서 이른바 한동훈 사살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비롯해서 제보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있는 국정원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박선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수사 관련 쟁점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녁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사살 계획 비롯한 암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제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어준 발언의 신빙성 검토했고 한때는 이게 뭐 친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왔었는데 자 한동훈 사살과 호송부대 습격 제보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했다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9월 달부터 HID 그 아주 그 잘 훈련되고 숙달된 그 특수부대 요원을 선발이 시작됐고 그것이 10월 달에 다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보고돼서 11월에는 본인이 직접 한 명 한 명 다시 점검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판교에 와서 대기 중에 있었지요. 그거는 그 문상호 사령관이 인정을 한 사실이고요. 또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체포나 감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북에 북파돼서 여러 가지 요인 암살이라든지 하는 그런 특수 요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확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네. 먼 것도 아니고 바로 판교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섬찟한 이야기 아닙니까? 체포나 감청 이런 역할이 아니고 이게 본래 요인 암살하는 그 부대다. 요인 암살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데 예. 우리 국회 국방위에서 확인을 하니까 자 그럼 체포하라냐? 체포 임무가 아니다 그랬고 예. 그럼 당신들 감청도 하느냐? 감청 임무는 없었다 그랬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부승찬 의원이 HID한테 그 활동을 했던 의원인데 그럼 그거 말고 인민군복 입고 침투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요인 암살 등 하는 임무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그 인적 준비 상황이 확실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판단 유보에서 그 저희가 한 단계 격상을 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 민주당이 아니고 제 방에서 한 겁니다. 저와 제 보좌관들이. 예. 이쪽에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로 관련 투입 훈련도 했고 뭐 했던 그 직원이 있어요. 제 보좌관 중에.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의 추가적인 요소는 인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 그렇죠. 노상원 씨라는 사람이 이 전체 TF를 운영을 했고 장관이 김영현 전 장관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내 말이 곧 노상원 말이고 노상원 말이 내 말인 것처럼 잘 알아들어라까지 지시를 했잖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또 그분의 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는 않았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로 한 40% 정도로 우리가 약간 격상을 한 겁니다. 네. 정보의 급에 대해서 격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획하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희 뉴스레터 K 출연해서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채널 A도 보도하고 몇 군데가 보도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여권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국회 가지 마라. 는 내용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뒤늦게 한 전 대표가 이 얘기를 아마 주위 사람들한테 했나 봐요. 그렇겠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방국 관계자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예요. 설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듣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정보사 내부에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사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측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그 위협 제보를 접한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가 밝힐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해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 제가 남해당 대표 일에 대해서 제가 추측할 건 아닌데 그러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뭔가 그 위협이 예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자. 북한 군복 매립하고 미군 사살 등 증언에 대해서도 당초는 이제 신빙성 낮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복이 구입을 2번 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6, 7월에 좀 대규모로 구입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약 38벌을 또
별도로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30몇 벌이라고 하는 숫자가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HID 및 정보사 특수요원들의 숫자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한 40명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그 확인한 숫자는 한 100여 벌 이상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일단 우리의 그 정보사의 그 특수부대 쪽에서 북한 군복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판단 유보가 아니고 이것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는 것은 그 강원도 쪽에서 왔다가 다시 그 원대 복귀한 부대 핵심 요원들이 있어요. 네. 그 부대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또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떤 무기를 반납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북한 군복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복수의 그 북한군 그 복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된 상태고 무기 부분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부대원이 몇 명이 나가든 간에 무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복귀했을 때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큰 줄기 질문은 아닌데 갑자기 그냥 드는 작은 질문이 북한 군복 이런 건 어디서 사요? 사는 게 아니죠. 주문했지 않습니까? 주문을? 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맺는다 이거죠.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예, 아니 우리 아예 그 어떤 치수에, 어떤 색깔에, 어떤 그 복장 길이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도안을 해서 디자인해서 국내 의류업체에다가 그렇죠. 그 주문을 넣는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선원 의원님은 국정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런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첩보가 정보 단계 거쳐서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그 신빙성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수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수집을 해온 그 첩보의 여러 가지 조각조각을 분석하는 분석 단계가 있고 그 분석을 하면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판단도 하면 대체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수집 분석 판단 대응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첩보의 수집이에요. 그 수집인데 그 원천 첩보 맨 처음에 들어온 첫 첩보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 김어준 씨가 이야기한 부분은 그것을 이제 first hand information 가장 초기에 입수된 정보. first hand information. 네, 그것은 이제 누가 손을 대면 안 되고 때가 묻지 않은. 그래서 물론 과장되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첩보 자체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평가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 초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위에 보고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어준 씨가 과방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첩보의 수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 보좌관이 저거 무슨 뜻이냐 하고 분석이 들어간 것은 초도 분석입니다. 초도 분석을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그 첩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획득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추가 정보를 계속 이제 획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전체 얼개와 그림을 확정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까지 나타난 정보들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큰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과 김용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권의 핵심 사령부 그리고 정보 안보
방첩사령부가 다 동원됐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군의 정식 지휘 계통이나 체계가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 점이고 또 이 현장에서 지휘를 할 때 대통령이 합참 지휘 통제실 결심 지원실에 들어갔던 것도 중대한 일입니다. 그건 그 시간에 북한이 남침했으면 합참의장이 북한하고의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네. 쿠데타 세력이 들어가서 몇 시간씩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 무리를 일으키고 그 전역해서 그 옥중에서 살다 나온 사람 노상원 씨라는 사람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네. 그 정보사뿐만 아니라 방첩사까지 일부 지휘하게 하고 최전방에 있는 기갑 연대장까지 불러들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지금 정식 지휘 계통 체계 무너뜨렸다. 주로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아니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도 다 무너뜨린 거죠. 네, 그리고 김영현 본인도 무너뜨린 것이고요. 네. 네. 자, 그 전체적으로 군 통수권이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와 앞으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완전히 통수권의 기본 목적,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반대되는 길로 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통수권이 대한민국 안보와 반대되는 길로 갔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자,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 날 낮에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을 했는데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을 한다.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기자회견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허위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받은 제보입니까? 그 자리는 국방 컨벤션 센터의 국방혁신기획관 해당 인원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 예. 그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날의 그 대화는 훨씬 많고 훨씬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김용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 여러 군데서 하고 다녀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잘못이죠. 그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탱크로 확 밀어버려 이런 얘기도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들은 겁니까? 있었죠. 거기에 뭐 다른 말을 하면서 동조 비슷하게 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 어쨌든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부인했고요. 특히 체포의 채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구속된 군지휘관 경찰 수뇌부 발언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인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사람 죽이라 하는 거하고 살인하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살인해라 하는 거하고 체포에 채자도 안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채자가 안 나와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싹 잡아 끌어내라. 왜 이리 늦어지냐? 네? 그리고 이진우 소방사령관에게는 4인 1조로 들어가서 한 명씩 잡아내라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윤석열 본인이 그런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말 체포를 하라 안 하고 상관없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군형법상 작당하여 병기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다 군형법상 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석동현 씨가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친구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으나 변호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도 알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형편없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내란 행위였는지는. 자, 석동현 변호사 본인도 알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 아닙니까? 네. 자, 박선원 의원님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측의 탄핵 표결을 2주
늦출 수 있도록 버텨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제보 내용도 이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을 벌겠다 1차적으로. 네. 그리고 탄핵 표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탄핵이 표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예. 예, 그때 이제 탄핵을 당해봤는데요. 네. 그때 당한 입장인데 그 헌재 서류가 도착한 직후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지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정식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청와대는 관저가 있고 본관 집무실 있잖아요. 네네. 본관에도 못 가요. 그리고 관저에서도 못 나오셨어요. 전혀.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거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변론 준비 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재판에 대비하는 사실상 피고인격 입장이 피소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마음도 정돈해야 되고 논리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버텨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 사정, 내부 사정을 그때 겪어보셔서 잘 아시고요. 자, 이런저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둘러싼 대통령실 대응과 관련한 제보 이런 것도 들어옵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탄핵 재판 헌재에서 재판 과정에서 탄핵 소추위원과 네. 법률 대리인 얼마나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인용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상대방의 입장은 이미 다 드러났죠. 소동이다, 무슨 내란이 아니다,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죠. 네. 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총 내용 비공개 의총이라 그러죠. 그런 건 예.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면 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통째로 밖으로 나오고 또 의원 단톡방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어떤 일부 매체가 보도를 하고 그때 왜 계엄 선포 당시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고스란히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플러스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좀 민감한 정보들이 또 야권에도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힘의 쏠림 현상의 일환이라고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SNS 대화록은 네. 국민의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이유. 네네.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판단한 의원이 그렇게 이제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다른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보의 야권 제공 상황인데요. 민감한 정보가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군 내부에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테러 분자가 나타나서 서울에 진압 작전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헬기에 올라탔는데 내려보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꼈을 그 중간 지휘자들과 특수부대 요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배신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잠 못 자고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투입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반란군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도 있고 다 네. 그러한 잘못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한 그 반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권력구도의 변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말씀 나눠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세요. 다른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끌겠습니까? 다음 주 25일 날까지 윤석열 그 피의자를 공수처에 나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3주가 지나는 거예요. 3주. 아니 내란 지휘한 총 수개를 3주 만에 지금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직접 대면 조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즉각 체포해야 되고 구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5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또 전직 대통령 2명을 쿠데타로 처벌한 선례까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는 절차대로 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야 되고 각 수사기관이 좀 확실하고 책임 있게 법에 근거해서 공권력을 집행해서 체포하세요. 구속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정부와 여당이 국정안전고위 당정협의 열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논의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고 해요. 네,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이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도 처음이고 또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나온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협의였습니다. 장소는 삼청동 총리공관이었고요. 우선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한미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당에서는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라고 한 대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이 대미 접촉을요.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또 북미 협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구상과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과도기 역할을 지지한다. 또 조만간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는 대면 외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비난했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요. 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마치는 다음 달 20일 안에 한미 고위급 인사가 직접 만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인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만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상 조치를 취하고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한국의 신뢰를 표한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의 과도기 역할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대행이 주미 대사로 일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워싱턴에서 대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면서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고위급 인사들이 접촉할까가 가장 관심인데요. 이 국무부 2인자가 언급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라면은 최소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한 달 남긴 상황이라서 정상외교를 진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아마도 블링컨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전화 접촉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덕수 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수사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상원이 2025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어요? 네, 국방 수권 법안, 이제 NDAA라고 합니다. 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상호 국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지난 11일에 하원에서는 이미 이게 처리가 됐고요. 상원에서도 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단일안을 만들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월 말이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었는데 네. 이번 NDAA는요. 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요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에서 2021년도 회계연도에는요. 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를 하고 만약에 요거보다 숫자가 줄면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수백 명이 며칠 사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총알바지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 병원에서 북한군 부상병들과 소통이 이제 어렵다면서 지옥에나 가라는 불평을 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쪽 소스로 나왔어요? 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부상당한 북한군이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한 모스크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네. 자신의 남편과 나눈 통화를 감청했다라면서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간호사의 남편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는 군인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이 감청 내용은요. 오늘 우리 병원으로 북한군을 데려왔는데 어제는 100명이었고 오늘은 120명이 왔다. 벌써 200명이 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간호사가 북한군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불평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병동이 마련됐다. 북한인들이 엘리트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왜 특권을 누려야 하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군이 나에게 마취 주사를 놓아달라고 하면 거부하겠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지옥에나 가라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비속어를 써가면서 나는 이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겨서 구별할 수가 없다. 정말 동물원이 따로 없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감청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 지옥에 나가라. 동물원이 따로 없다. 와,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이거죠.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또 전해지고 있어요. 네, 자유아시아 방송은요. 이 친 우크라이나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에 소개된 관련 영상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요. 드론에서 전단지가 살포되는 장면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어로 북한군이 숨어있는 숲에 전단지를 투하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글로 된 여러 종류의 투항 전단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요. 또 다른 전단지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과 함께 한글로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근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연일 북한군 사살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의 차원일 수도 있는데 북한의 2차 파병설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북한군이 적절한 훈련이나 지원 없이 파병돼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북한 내부에서는 지원하는 어떤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내부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정원도 2차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지원이 많아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농민과 탄광 노동자 등이요. 네. 파병 지원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이 국내 언론에 전한 내용을 보면은 농민이나 탄광 노동자는 신분 변화가 어려운데 네. 파병을 다녀오면 당원이 돼서 신분이 바뀌고 가족도 간부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내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네, 인구 1000명당 13명 이상이 독감에 걸리면서 네.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이 추운 날씨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환자 늘고 있고요. 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숫자가 인구 1000명당 8.6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3.6명으로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독감은요. 고령층보다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감염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13살에서 18살 사이 학생들이요. 1000명당 무려 36명이나 걸렸고요. 네. 또 7살에서 12살 어린이 감염자도 24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요. 지난 7월에 해제된 뒤 5달 만에 다시 발령이 된 겁니다. 자, 질병청은요. 네.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면역 저하자, 임신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 접종 서둘러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독감 때마다 유행하는 이제 형태가 좀 다른데 요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입니다. 현재 병의원에서 놔주는 백신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백신 맞으시면은 충분한 효과 볼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차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시작돼서 밤부터는 중서부와 전북에도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 발령돼 있고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또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또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도 최고 8에서 10cm 정도 큰 눈이 예고돼 있고요. 특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일 예정입니다. 요 눈비는요. 절기가 동지인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고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눈비 잦아들면요. 내일 낮부터 찬바람 강해지고 휴일에 다시 강추위 찾아온다고 하니까 당분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문화 얘기, 생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오늘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옷으로 또 입고 네, 나오셨네요. 저희 또 우연찮게 이렇게 예. 색깔이 짜고 입은 거 아니죠? 그 아니죠.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뭐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너무나 신선하고 재미있다라고 평할 수 있는 이 시위 문화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특히 또 최근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좀 흥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할 때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달라진 집회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눈에 가장 띄는 건 어떤 거였어요? 네,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제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된 이 참가자의 구성이라던가 네. 또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 이 양상들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제 이익이라기에는 뭐 약간 뭐 실제로 이윤 추구를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깃발을 들고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많았다. 깃발 내용에 자기네가 네. 뭐 어디 소속이다. 맞아요.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런 네. 것도 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전국 코카 보호협회. 코카? 네, 코카라는 동물 보호협회. 예.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코카라는 동물이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 서민 밤샘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서민 밤샘위원회. 밤을 네. 새? 그쵸. 예. 시민들이 밤샘하는 거를 이제 그걸 깃발로 만들어서 들고 나온 것도 서민 있고. 밤샘위원회? 네, 그리고 전국 야근 싫어 연합회. 뭐 야근은 이런 싫다. 식으로. 네. 야근을 거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또 모임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민중가요의 정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번에 너무 잘 알게 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포함해서 K-팝 곡들이 많이 불렸었고 네네. 이 와중에 이제 외신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새로웠던 거죠. 그래서 BBC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이 K-팝을 틀자 군중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기 시작했다. 네. 일부는 그룹 소녀시대의 노래에 맞춰 파도 타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집회가 즐거운 팝 콘서트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하나하나 나눠서 또 질문을 할게요.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주목한 건 형형색깔 아이돌 그 응원봉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참 이게 신기하고도 너무 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 응원봉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뭐 야구팀이 됐건 축구팀이 그쵸. 됐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인 아이돌이 됐건 네, 네네. 평화의 상징 같은 존재란 말이죠. 이 응원봉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시위 현장에 들고 나옴으로써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굉장히 명확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이 아이돌 팬들이 시위에 나오면서 우리 뭐 누구누구를 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시위에 나왔어.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게 반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고 또 그리고 이 아이돌 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또 어떤 식의 이제 평화 시위를 원하는지 같은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요점을 제가 딱 보니까 네. 어쨌든 평화 시위 플러스 왜 나왔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 그렇죠. 그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사회라는 건데. 네. 자, 깃발이나 피켓, 응원봉 통해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팀 이름 드러내고 집회 참여한 시민들 많았습니다. 이게 네. 집회는 본래 이렇게 막 엄중하고 맞아요. 막 단호하고 네. 그 표정도 아주 굳어 있고 그쵸. 막 이런 게 본래 우리의 어떤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마치 콘서트나 무슨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히 콘서트 같은 분위기였고 네. 실제로 이게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이 네. 일종의 아젠다 같이 활용이 될 정도로 이제 네.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돌 그룹들은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를 굉장히 꺼려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이제 민중가요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이제 탈바꿈 시켰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거기 가사에 조금 약간 이거하고 좀 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이게? 실제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참 소녀시대가 부를 때 네.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혀 사실 예상하지 전혀 못했겠죠. 아니고 뭐 예컨대 남녀 관계라든지 네.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해서 지은 곡이었을 텐데 네. 그게 지금 어떤 사회적인 상황하고도 가사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만난 세계가 다시 나와서 특별해졌다.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사실. 예. 이제 그 민중가요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대중들한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가 2016년 정도거든요. 근데 이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시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대 학생들이 농성 중에 1,600명의 경찰이 투입돼서 진압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때부터 이제 시위의 상징 같은 곡이 되었고, 다시 만난 세계가 그렇죠. 2016년 그럼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횟수로 치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다시 만난 세계의 어떤 그동안에 지나온 배경이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K-팝 문화 자체가 또 우리 삶 속으로 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K-팝이 민중가요의 외연 자체를 확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요라는 게 사실 그 시대 대중이 소비하는 음악을 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중가요라는 것도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열띤 목소리를 내는 그 세대의 가치와 정서가 담긴 곡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음악이 가진 성질이란 것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위의 주체가 된 그 20대부터 40대 초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K-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비해온 세대예요. 그래서 이 K-팝이 곡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보통 희망과 열정 같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고 이 소비층과도 이런 게 겹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같은 민중가요로 전유되는 효과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민중가요 말씀하셨는데 80년 광주에선 훌라송이 있었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바위처럼 집회 현장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자, 거기서 시위 현장에서 그동안 이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소녀시대 노래가 여기에 또 그거를 뭐 대체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합류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자, 근데 또 SNS에선 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왜 집회에서 민중가요를 틀지 않느냐. 기존의 민중가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30 젊은 세대가 이제 제기한 논쟁이라는데 우리도 민중가요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 라고 했다는데 이런 논쟁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 사실 요즘 세대 2030 세대면은 민중가요는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릴 거야, 새롭게 만들어갈 거라고 할 것 같은데 또 온고지신의 태도를 견제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정의로운 유산이라는 거가 이제는 남았다고 보고 이 유산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민중가요를 여전히 이제 부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K-팝은 민중가요가 될 수 없다라고 또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고, 그건 역시나 가요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불릴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생각하면은 K-팝도 당연히 민중가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사람들이 조금 주목했던 부분, 특이했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또 연예인들이 뭐 아이돌들이 팬들을 위해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 인근 가게에 뭐 선결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우리 박희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기도 굉장히 새로운
새로운 연대의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근의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이지만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좀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일일이 이제 친절하게 응대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제 사서 이제 같이 이거를 즐기게 된 사람들이 좀 기분이 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모든 일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약간 불편도 있었고 했는데 여튼 뭐 연예인들의 선결제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뭐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본 분도 많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이 선결제라는 거는 정말 새로운 연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선결제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달라진 시위 집회 문화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또 해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깃발들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이제 시위에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말씀하셨죠. 예. 네, 그리고 수어 통역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농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또 시민의 발언 과정에서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힌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이제 정치적 발언도 또 이제 반향을 일으켰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또 다른 시위에서 연대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 나와가지고 왜 나왔냐고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요. 그죠? 맞아요.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나왔냐는데 그 표정이 되게 밝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과거에 이제 뭐랄까요, 인생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그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만들어 놓은 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틀이 새로운 세대한테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틀이 새로운 세대에게 넘어와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그 이전의 시위의 어떤 모습은 좀 이렇게 지금은 다른 형태, 조금 더 이벤트나 축제 같은 형태로 변하긴 했지만 여하튼 이런 거, 그러니까 집회 시위 문화가 이렇게 달라진 게 결국은 지금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하게 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맞닥뜨렸던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게 K-팝의 희망찬 메시지로도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2030 세대들의 젊은 목소리로도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다양성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함께 연결이 돼 있다라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위 문화에 있어서만큼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을 더 갖게 된 젊은 세대들이 뭐 사회적 불평등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문제라던가 이런 정치 사회적인 아젠다 자체를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쭉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제든 달라진 집회 시위 문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주 평화적인 시위 그리고 좀 즐거운 시위, 뭐 그리고 아주 335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시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 그런 얘기가 이제 제가 좀 이 뇌리에 남는데, 자 마지막으로 집회 시위 문화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해주고 이 코너를 마무리 지을게요. 네, 아무래도 기성세대 중에서는 누군가는 이 달라진 시위 문화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선 세대의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새로운 세대의 방식으로 또 헤쳐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0184님이 희야 날 좀 바라봐.
가수 이승철 씨가 부른 그 희야 씨는 아니지만 요즘 시위 문화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해석을 들려주셔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야 대중음악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